안녕하세요. 런던 뻔뻔주의 포레스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포레스트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그리고 구현 영상, 그리고 기술 소개, 소감 후기로 나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 선정을 맡은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캠핑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텐데요. 2020년이 되면서 캠핑 이용자 수가 73%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의 인기에 따라서 캠핑 용품 또한 인기가 급상승하였는데요. 보다시피 캠핑 용품 전체는 증가율이 50.7%나 되고 중고거래 현황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즐기고 싶어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금전적인 부담, 두 번째는 공간 부족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 및 장비 부담에 대한 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포레스트에서는 중고거래, 보관, 그리고 대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중고거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후기와 별점을 확인하여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1대1 채팅을 통하여 직거래 약속을 잡습니다. 채팅에서는 사진과 지도를 보낼 수가 있어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부피를 측정하여 보관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포레스트 측에서 픽업을 하고 창고에 보관을 해드립니다. 보관 현황 사진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겐 실시간으로 사진을 업로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여 서비스입니다.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그 물품에 대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포레스트에서는 장비를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자원 낭비 방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선정 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석 설계 파트의 발표를 맡게 된 박범수입니다. 네, 우선 발표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3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요구사항 정의서 정리입니다. 요구사항 정의란 말 그대로 고객의 요구를 정리한 문서로서 클라이언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유형에 따라 기능, 비기능으로 분류하고 처리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명세화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 시스템의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는 사용 기술이나 언어 등이 결정되기 전 상태로서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네, 분석 단계의 첫 번째인 유스케이스 모델링인데요. 유스케이스란 시스템의 동작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스템의 사용자의 벡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유스케이스 정의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입니다. 각 유스케이스별 유형 정의한 다음 어떤 기능을 어떠한 순서로 실행하는지 정의서를 통해 정의하고
최적표를 통해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의 10별자와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서의 10별자를 매핑하여 누락된 요구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 정의서를 토대로 시스템에 사용되는 클래스를 도출하고 속성 및 행위과 클래스 관계를 표시하여 시스템의 구조를 표시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VOPC를 구성하는데요. VOPC는 컨트롤러, 모델, MVC 패턴을 기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정의서는 필요한 화면의 레이아웃, 데이터 구성 요소, 이벤트와 조건에 따른 처리 로직을 기술합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화면을 정의하고 화면 간의 이동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로직과 리알인데요. 엔티티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엔티티들을 연결하고 1대1, 1대 다름의 관계를 표시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개발 언어를 토대로 분석 단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 패키지명이나 메소드, 네이밍 룰 등과 같은 설계 표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해 나갑니다. 설계 단계 VOPC에서는 실제로 정해진 HTML, 컨트롤러, 서비스 및 DAO를 기술하게 됩니다. 다음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에서는 실제로 사용될 화면의 레이아웃, 데이터 구성 항목, 그리고 이벤트 처리 시 시작 화면과 출력 화면이 어떠한 경로로 실행이 되는지 이제 화면 정의서에 기술하게 됩니다. 다음 피지컬 ERD인데요. 피지컬 ERD는 분석 단계의 물리 ERD를 실제 DBMS에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의 개체와 속성을 실제 테이블 이름, 칼럼명 등으로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목록 및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피지컬 ERD를 통해 도출한 16개의 테이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테이블 정의서에는 저희가 사용한 테이블의 칼럼명, 타입, 기타 제약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현 영상 안내해드릴 형상 이상민입니다. 저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레스트는 사전 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캠핑 장비를 대상으로 하여서 중고 거래 및 보관, 이어서 대여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저희 회원이 대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단에는 저희 서비스 전체적인 버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중고 거래가 실제로 되고 있는 물품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UI는 슬라이드를 사용하여서 저희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렌탈 마켓, 현재 지금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기 앞서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회원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아이디와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입력할 때마다 이 정보가 DB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 1, 2, 3, 4 안 됩니다. 010 이후로부터 전화번호 형식으로만 하면 합니다. 주소는 다음 우편번호 찾기 API를 사용하여서 보다 정확한 주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인증번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정말 본인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성공되었다면 아래 사진 선택에서 내가 고른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회원가입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잘 되었고 다시 메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누적 신고 승인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창이 출동해서 로그인 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고창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 다음
이제 중고거래 물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회원가입과 같이 닉네임 같은 경우 중복 체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진 정보 또한 내가 사진을 바꿨을 때 바꾼 사진이 무엇인지 미리 보기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휴대전화 번호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었을 시에는 회원가입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인증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파일도 회원 정보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퇴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회원 탈퇴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후에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회원 탈퇴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재로그인 할 시에는 회원 탈퇴 취소가 처리가 됩니다. 이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중고거래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을 설정할 수 있고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화면에 버튼 클릭해가지고 다시 사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물품의 사진이 4장 이상 10장 미만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고창 활성화되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제품 이름이라던가 어떤 물품인지 카테고리, 또 가격, 그리고 어디서 거래할 건지 간단한 주소,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승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리스트 상단에 등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은 이 사용자가, 이 판매자가 어떤 물건들을 올렸는지 판매해 볼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입니다. 하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하트는 찜하기 기능이고요. 찜하기 기능은 이제 중고거래 목록에서도 볼 수 있고 상세 보기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찜한 목록 리스트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따로 놀지 않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취하면은 저기서도 해체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부분은 다른 유저가 어떤 물건을 팔았고 팔고 있는지에 대한 화면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물건 혹은 등록한 물건을 카카오 공유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도 수정이 마찬가지로 가능한데 이것은 아까 물품을 등록했을 때처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이 잘 되었고 수정도 잘 되었고 사진이 교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끌어올리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다시 한번 최신화를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등록일로부터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3일이 지나야지만 끌어올리기 기능을 통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최신단으로 다시 재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중고거래가 진행됩니다. 이쪽에 보신 것 같이 1. 이 사라진다면 이제 내가 쓴 채팅이 상대방이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혹시 물품에 올라가 있는 사진 이외에도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거래할 건지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웹 API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자와 거래자 간의 확실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채팅 중에 내가 잘못 눌렀다거나 채팅이 끝난 줄 알고 채팅방을 나갔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채팅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나에게 바로 다시 채팅방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서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비적절한 언행 혹은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2번 연속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신고해 불절하는 경고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고 내용을 보면서 거래 완료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리뷰, 평점과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은 이 내용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이 메시지를 클릭할 경우에는 다른 회원도 평점과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완료 처리가 서로 됐다면은 방금 보셨던 것 같이 획액 처리가 됩니다. 이어서 구현 영상 소개해드릴 일본 형편입니다. 장비 보관 및 렌탈 파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비 보관 포트입니다. 내가 장비 보관을 설명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가 보관할 물건의 사진들을 업로드 해줄 수 있습니다. 최대 10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결제를 할 양식을 적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따른 규격을 입력해 줍니다. 보관한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 주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박스에 체크를 해준다면 내 물건이 자동으로 렌탈 마켓에 등록되어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에 따른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주문자 정보를 입력해주고 픽업 주소와 내가 물건을 다시 반송할 주소를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서 주소를 다시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을 적용하고 가격을 확인해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가 된 내역이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체크를 통해서 보관 중인 물건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기간에 따른 차익을 계산해서 다시 한번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고 신청 버튼을 누른다면 보관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고 취소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출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 현황란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서 내 물건의 현재 근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꺼내쓰기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택배비를 지불하고 결제를 진행해서 일정 기간 물건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역으로 이제 돌아와서 취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결제가 환불되는 것을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한다면 버튼들을 클릭해가지고 회원들의 물건의 배송 상태를 변경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체크를 통해서 일괄로도 배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다면 현재 회원의 물건이 잘 있는지 운영자들이 이제 사진을 업로드해서 현재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관 마켓이었고 이제 다음은 렌탈 마켓입니다. 렌탈 마켓은 자동 완성되는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물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왼쪽에 정렬 기능을 통해서 가격순, 높은 순으로 물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물건도 조회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건을 렌탈해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진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아래 상품 정보와 상품 리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를 클릭하여 상세하게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여 기간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내역으로 가면 선택한 옵션이 장바구니에 담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간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기간과 가격이 잘 전달되었고 결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쿠폰을 선택하고 가격을 할인받고 결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완료된 결제 정보를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내역 리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역 리스트에 결제된 물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결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물건의 진행 상태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오시면 회원이 구매한 물건의 리스트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구매한 물건을 버튼을 클릭하여 물건의 상태를 배송 완료 처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서 내역을 보면 진행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 완료로 되어 있고 이제 리뷰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등록하고 별점을 매겨주고 내용을 작성해서 리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가 등록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를 등록하고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내용 수정해주고 수정 확인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완료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일괄 구매입니다. 물건을 카트에 담으면 물건이 이제 장바구니에 담겨지게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목록 삭제가 가능하고 선택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계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기간과 가격이 넘어오게 되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서 계속해서 결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쿠폰을 적용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어서 바로 일괄로 한 번에 여러 가지 품목을 구매한 것을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취소되고 환불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물건 주인의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물건 주인의 계정에서 렌탈되어진 물건의 수입이 물건 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현 영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 소개를 맡은 김재민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썼던 프론트엔드 기술 목록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쪽에서 쓰였던 기술들 목록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쓰였던 API들,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툴들인데 Node.js 서버로 저희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였고요. 전반적인 백 작업을 이클립스, VS 코드로 프론트 작업을 하였고 버전 관리 시스템을 깃허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팅 서비스를 담당했었는데 그곳에서 쓰인 실시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리퀘스트를 보내야만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방향적이고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보냈을 시에 바로 연결이 끊기는 비연속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웹소켓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오프닝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이 오프닝 핸드쉐이크는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나를 HTTP 프로토콜에서 웹소켓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 서버에서 이를 확인을 하고 업그레이드 커넥션을 확인한 이후에 인증키를 가지고 확인한 이후에 클라이언트로 너를 이제 웹소켓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리스폰스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101 리스폰스고 이 이후로 통신 방법은 이제 다 웹소켓 프로토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양방향, 쌍방향으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켓.io라는 모듈을 사용했는데 제가 소켓.io를 사용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켓.io는 웹소켓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쓰이기 때문에 웹소켓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고 세분화된 그 소켓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켓.io를 사용했습니다. 소켓.io에서 먼저 소켓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소켓이란 네트워크 간의 종착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간의 최종 종착점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나 서버, 컴퓨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켓은 IP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일종의 소켓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켓들을 너무 강대한 지대에서 서로 소통을 하라고 놓으면은 조금 세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나누어질 장소를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서버와 클라이언트끼리만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구현했던 코드의 일부인데요. 먼저 소켓 IO를 통해서 서버를 구축하고요. 저는 그 채팅을 담당했기 때문에 채팅방과 채팅창의 네임스페이스 두 개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룸입니다. 네임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를 더 작게 잘라내서 그 룸 안에 있는 소켓들끼리만 또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룸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채팅창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채팅창과 상대방이 보는 채팅창이 서로 달라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데이터가 받는 형식이 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룸을 형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소켓아이에서 자주 쓰이는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n이라는 건데요. on은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이는 이벤트 리스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은 앞에 네임스페이스나 소켓 앞에 쓰일 수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에 이러한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해달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인과 리브인데요. 말 그대로 조인, 리브, 그러니까 접속을 하고 접속을 끊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접속을 하냐? 그 룸에 접속을 하고 접속을 끊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emit인데요. emit은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어떠한 룸에 이러한 이벤트명으로 데이터를 써달라. 그래서 서버에서 먼저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소켓 IO를 임포트를 받은 이후에 서버를 형성합니다. 이때 여기 URL 보시면은 올드챗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쓴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에서도 네임스페이스, 챗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어떤 룸에 이러한 이벤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저 기술 소개를 맡아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기술 소개 파트 발표할 1조 주장 정태현입니다. 저희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프로젝트에 접목시켜서 백엔드 쪽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깊게 해보았는데요.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란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인증과 권한, 인가 등을 담당하는 스프링의 하이 프레임워크입니다. 간단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는 어센티케이션 필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HTTP 리퀘스트가 오면 필터에서 먼저 받아서 작동을 하고 어센티케이션 매니저에게 위임을 한 뒤 여기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 계정에 대한 권한을 인가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니 프로젝트 때 또나 일반적으로 레거시에서 사용하는 유저 서비스를 대체하는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도메인 객체인 유저를 유저 디테일스라는 객체로 한 번 더 담아서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객체를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로 반환을 해주고, 이 프로바이더는 다시 매니저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이 잠겼거나 비밀번호가 만료됐다거나 정지 상태라는 로직을 짜서 여기서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이후에 어센티케이션 필터로 위임을 해주는데, 이 어센티케이션 필터는 인증과 인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계정에 한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전용 세션인 스프링 시큐리티 컨텍스트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세션 접근 방식으로는 유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시큐리티 컨텍스트 폴더 안에 시큐리티 컨텍스트 안에 어센티케이션까지 도달을 해야만 유저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는 이 아키텍처에서 보시듯 2번 과정이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토큰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좀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이 있고 이 토큰을 이용한 코드를 구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
토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스프링 부트에서 로그인 인터셉터를 대신할 만한 게 없을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이 뒤에 오기 때문에 뒤에 와서 흐름을 제어하는 거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디스패처 서블이 앞에 와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코드들이 수정되어야 되고 적용시키는데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정 잠김, 비밀번호 만료라든가 정지에 관한 로직을 개발자가 따로 로직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전부 다 스프링 부트 시큐리티에서 담당하는 걸로 위임을 시켜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코딩을 할 수 있고, 또한 스프링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OS2라는 보안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데 OS2 같은 경우에는 오픈 어서바이레이션, 오픈 어센티케이션 2의 약자입니다. 현재 많은 오픈 API들이 OS2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토큰을 갖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인가받고 이런 코드를 짠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OS2를 적용한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한다면 프로퍼티스 설정만으로 이러한 코드들을 따로 구현해야 하지 않아도 토큰을 주고받고 인가받는 것을 스프링 시큐리티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많은 편의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스프링 시큐리티의 문법은 가독성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먼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콘피그 설정 파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웹 시큐리티 컨피규러 어댑터를 확장한 클래스를 구현하고 거기서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컨피규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필터 설정, 로그인 폼 관련 설정, OS2를 이용한 외부 로그인 설정을 전부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로그인에 관한 로직을 유저 컨트롤러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유저 컨트롤러 혹은 유저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에서 유인받아서 하고 유저의 객체를 유저 디테일스로 한 번 더 감싸서 보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로직이 있다면 유저 디테일스 설정에 명시를 해준다면 쿠폰 발급이라든가 계정 정지에 대한 로직을 이쪽에서 설치해서 보안 초기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 작업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후기 저는 1조 조장 정태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스타디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가면 리더를 맡을 나이는 아니라서 사실 리더를 맡아본다는 게 참 재밌는 경험이었고 참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군 리더가 되는 게 참 어렵다고 느꼈고 프로젝트 진행되면서 제가 많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팀원들한테 압박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좋은 리더와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이렇게 좋은 팀도 만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 비트템포와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조 형사입니다. 저는 이제 학원을 오기 전에 혼자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학원을 와서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혼자서 공부하기보다 팀원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해준 조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를 좀 잘 이끌어주시고 기초를 잘 다져주신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 유저관리랑 쿠폰관리 담당했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저 인생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이 기간을 회고하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이때를 추억하면서 버텨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강사님에게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낙해졌을 때, 하기 싫을 때 저를 지지해준 저희 팀원들에게도 이 감사함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팅 서비스 맡은 김재민입니다. 저도 혼자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팀원들이 모르는 거 이제 있을 때마다 잘 알려주고, 또 제가 좀 독립적인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맡은 김명선입니다. 제가 키포 없이 학원에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팀원들 항상 분위기 좋게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장님 정말 저한테 많이 가르쳐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품보관 파트를 맡은 박범주입니다. 우선 5개월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소설같이 지나갔는데, 프로젝트 2개월 동안 이제 같이 동거동록하면서 고생한 저희 팀원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조정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